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과 몸이 하나다, 심신일여다 이런 말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아프면 병도 생긴다. 마음이 아프다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인생의 고라고 하는 게 요즘은 인생의 스트레스라는 말을 써요. 그죠? 예.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이 병원을 찾아가는 환자의 8, 90%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게 심신일여를 지난번에는 심신의학이라는 그런 마인드 바디 메디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막연하고 아주 좀 큰 개념을 썼는데 오늘은 좀 더 과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스트레스와 이제 심리 신경 면역학 보세요. 심리라는 단어 하나 있고 신경이라는 단어 하나 있고 면역이라는 단어 상당히 복합과학이죠. 심리, 신경, 면역학, 사이코, 뉴로, 임뮤놀로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스트레스 과학 이렇게 말해요. 또는 스트레스 의학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냥 막연히 스트레스가 뭐 병 걸린다 하는 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고 좀 전문적으로 쓸 때는 심리, 신경, 면역학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병이 걸린다 하는 걸 이해하게 되죠. 예, 우리 거꾸로 이제 우리 마음이 우리 신체에 병들게 한다면 거꾸로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 행복하면 어떨까요? 우리 병들이 치료된다. 네. 사실 노래는 그겁니다. 그죠? 누가 뭐 마음 아파서 몸에 병 걸린 건 누구 삼적 동자도 다 아는 얘기지만은 아무리 그 공부를 많이 한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건강해지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론은 많이 알아도 실제로는 안 통하는 경우도 많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이제 배워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심리신경 면역학을 해볼게요. 자, 이 개념이 등장된 거는 1973년에 말이죠. 실제로는 이 로체스터 대학이라고 뉴욕주에 가면 이 좀 북부 지방에 버팔로하고 뉴욕하고 버팔로 쪽에 좀 가깝게 온타리오 호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좋은 사립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로체스터 대학인데 저 로체스터 대학에 그 심리학자로 있는 로버트 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1970년대부터 알고 있어요. 편지로 서로 그 연구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논문을 교환하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저 그때 그렇게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죠. 몰랐는데 저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뭐 나보다 10살 먹은 더 앞서가는 선배가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로 73년인가 74년에 그 세계적으로 떠버렸어요. 그 이유가 실험 하나를 잘 해가지고 알려졌습니다. 이따 이제 그 실험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로버트 아더라는 사람 심리학자가 지금 심리, 신경, 면역학이라는 학문을 새로운 과학, 뉴 사이언스, 새로운 과학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가 유심조라 하는 게 일체가 모든 것들이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말을 이게 과학으로 만든 거예요. 마음이 신경계 병 또는 내분비계 병, 그 다음에 면역계 병, 온 병을 다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과학으로 증명을 하는 결정적 배경을 이 사람이, 로버트 아더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야지. 근데 불행하게도 저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낙상을 해가 죽어버렸어요. 네, 그게 참 안 된 얘기죠. 노인들 되면 저도 뭐 노인이지만은 낙상이 정말 무서워요. 낙상. 특히 골반 같은 거 이렇게 부러뜨리고 하면 참 재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든지 노인들은 그냥 자연사에 죽는 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고사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참 너무나 억울하겠죠. 저 양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1987년에 제가 로스안젤레스에서 하는 국제신경과학회 학회에 발표하러 갔더니 이 양반이 내는 책이 아주 교과서가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책이 한 이따맣게 두꺼운 책이 새로운 심판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거기서 사가지고 이제 안고 가가지고 읽어봤는데 그동안에 73년인가 한 실험이 계기가 돼가지고 십수년 동안 사이에 엄청난 과학으로 집대성이 돼서 지금은요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새로운 의학을 공부한 젊은 세대 의사 아니면 잘 몰라요. 예, 이제 나이 든 의사님들은 자기들 의과대학 다니고 할 때는 이런 개념을 배우질 않았으니까, 예, 그만큼 이제 우리 마음과 몸과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다 여러 가지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말인즉 마음이 아프면 말이죠, 신경계가 병이 나요. 예를 들면 신경계 활동을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도파민 같은 거 들어봤습니까? 네. 엔돌핀 들어봤습니까? 네. 너무나 많이 들어봤는데 또 세로토닌 한 거 들어봤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감정을 주로 관여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도파민 같은 것들은 이제 쾌감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여러분 이게 마약 중독 같이 말이죠. 쾌감을. 이게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이게 섣달 하다도 뭐 장땡이라 하나 뭐 그런 거 잡고 뭐 하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이때는 내 속에 도파민이 샥 흘러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무슨 슬로트 마신 할 때 이렇게 잭포드를 합니까? 이런 거 떨어지면 어떻든 엄청난 보수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쾌감이 오잖아요. 보수와 쾌감. 보수를 받았을 때 쾌감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도파민이 매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크게 걸리면 아주 안 좋지요. 일시적인 쾌를 얻기 위해서 옛날에 재산을 막 다 탕진하고 그런 거. 그게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이 도파민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마약 중독이라든지 일 중독도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도파민은 주로 쾌감과 관련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도파민이 우리 명상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명상을 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아주 즐거워지고 하는 건 다 도파민이 적절하게 흘러나올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딱 줄어들면 반대로 쾌의 반대가 뭘까요? 불쾌죠. 불쾌는 바로 우울입니다. 예. 그게 우울해지죠. 그렇게 바로 도파민이 줄어들면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도파민이 하는 또 중요한 일 하나가 운동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고장이 나버리면요, 거기에 걸리는 병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많습니다. 노인네들 파킨슨 디지즈라고 그래요. 파킨슨 병이라고 그래요. 많아요. 또 이 도파민 리셉터가 굉장히 이제 수용기가 많아가지고 도파민이 많이 흘러나오면 쾌감뿐만 아니라 정신이 산란하게 되는 정신분열, 요즘엔 조현병 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지 이런 거에 매개를 하는 겁니다. 또 엔돌핀도 그런 거죠. 쾌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엔돌핀이라는 거는
우리 그 뇌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약이에요, 마약. 몰핀이에요, 몰핀. 몰핀이 꼭 우리가 아편 꽃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채취하는 천연 자연 아편, 이제 식물성 아편, 그 몰핀이라 그러는데 그거와 똑같은 정도의 물질을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내요. 우리 뇌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밖에서 주사기로 받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뇌생 아편. 그러니까 안에서 안내자 생긴다. 뇌생 아편. 그 말이 엔돌핀이에요. 엔도지니어스. 엔도지니어스란 말은 안에서 만든다 이런 말이고 몰핀. 그러니까 엔도지니어스 몰핀 합성해가지고 엔돌핀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엔돌핀은요. 통증 제어에 기본적으로는 통증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쾌감인데 이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쯤 되면 아기가 아주 좁은 산도를 빠져나오려 하면 그 엄마가 굉장히 통증을 하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때 이 엔돌핀이 한 20배 내지 30배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을 진화되는 동안에 이런 게 이제 만들어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들, 그 아기를 놓을 때 그 고통을 이겨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몸 속에 아편 공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덕에 여러분 아기를 그래도 비교적, 그 원시시대 뭐 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아기를 놓는 걸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 엔돌핀은 우리가 적당하게 운동을 하고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자의 기쁨이라 해서 우리가 사실 조깅 같은 거 하면 사실 괴롭거든, 그거 뛰는 게. 그죠? 그런데 한 1마일이나 한 10분 정도 뛰면 그냥 몸이 가벼워지고 쾌감이 막 생겨 하면 그 사이에 뇌 속에서 엔돌핀이 적정한 양이 흘러나와서 그 쾌감, 아주 주자의 즐거움, 달리는 러너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공부를 하고 적절하게 일을 하고 적절하게 할 때 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엔돌핀 덕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서, 기쁘게 만들어주는 도파민이다, 엔돌핀이다, 세로토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나와야 우리 건강하겠죠?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줄어들면 이런 것들,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줄어들면 우울증이 걸리고 불쾌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주먹이 날아가고, 우리가 불쾌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그럼 막 신경질 나고, 흔히들 신경질 나고, 그냥 아주 민감하게, 과민하게 되고, 이게 싸우게 되고, 괜히 찝쩍거리고 싶고, 인형 걸고 싶고, 그리고 또 인형의 대상이 없으면 자기를 했다, 자기를. 예. 그렇게 해서 오늘날 생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질병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또 불쾌한 감정 상태를 처리 안 하고 갖고 가면 그게 누적이 돼버리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묶어가지고 심리, 신경, 면역학. 이 말 속에 포함되는 거는 마음이 어쩌면 그 다음에 신경계, 아까 얘기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등등 감정을 지배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 또는 이게 뉴로펩타이드라고도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 뉴로펩타이드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면역계에 영향을 미쳐요. 이 면역계는 이제 질병과 싸우는 최전선의 물질들인데 면역이 떨어지면 평소에 괜찮던 사람들이 염증에 화농 상태에 빠지고 감기 바이러스에 끄떡없던 사람이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 많이 내고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고 막 이러면 감기에부터 걸려버리고 그렇죠? 예. 그럼 뭐 별것도 아닌데 뭐 화농, 뭐 염증에 걸리고 이렇게 되죠. 이게 더 쌓여가면 온갖 더 심한 질병으로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세 가지 관계, 마음과 뇌 물질과 면역 물질 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뭐다? 심리, 신경, 면역학이다. 이거 새로운 사이언스예요. 새로운 과학이고
이것이 스트레스 과학이다. 스트레스 의학이다. 이제 굉장히 새로운 아주 업그레이드된 공부를 이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제가 1992년인가 2년, 자, 기억이 확실하지 않는데, 로스앤젤레스 학회에 이제 신경과학회를 갔더니, 아까 얘기한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가져왔고, 이미, 심리신경 내분비, 요즘은 내분비까지 붙었습니다만, 심리신경 면역학의 뉴사이언스로 완전히 그 자리를 굳혔고요. 87년부터인가 이게 Brain Behavior and Immunity라는 잡지가 나와요. 이 전문 잡지가, 학술 잡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분야는 이제 굉장히 튼튼한 과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잘 모를 때는 뭐 마음 아픈 거하고 몸 아픈 거 무슨 관계 있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마음만 포시하게 마음만 뭐 그런 거지 병 없다. 그냥 이 관계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렇게 그러나 그때가 한의사는 그런 걸 알아가지고 이게 마음을 다스리면 이 한의사들한테 그 당시만 해도 보약이다 뭐 이런 거 지어 먹고 마음을 편하게 해서 병을 낫고 그러는데 이제는 서양의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약물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신경 안정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말없이 많이 쓰는 약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온 병이 생긴 거거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여기 또 하나 더 이름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사이코, 뉴로, 저는 이뮤놀로지인데 여기 안에다가 엔도라는 엔도크리놀로지. 엔도크리놀로지는 무슨 말이냐면 내분비학이에요. 내분비 면역학. 이렇게 사이코, 뉴로, 엔도 이뮤놀로지.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PNEI라고 붙여요. P는 사이코, N은 뉴로, 그 다음에 E가 엔도, 그 다음에 이뮤놀로지. 이렇게 네 개가 연결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아프면 이제 내분비의 병이 생겨요. 요새 마음이 많이, 오늘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해서 전에 옛날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 막 경쟁적인 사회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끼리 못 살아도 다 이웃이 따뜻하면요 병이 안 걸려요. 네, 이웃이 다 못 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말이죠. 미국 사람하고 그리스 사람을 비교하면요, 미국의 국민소득이 그리스에 비해서 2배 이상입니다. 네, 2배 이상인데 평균 수명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짧아요, 그리스 사람보다. 그리스 사람보다. 우리가 그 미국보다 그래도 평균 수명 우리가 훨씬 길어요, 미국 사람들보다. 예.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같은 서양계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게 수명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부자 나라 사람들이 오래 산다.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건강에 대한 개념도 많고, 의사도 많고 말이죠. 약물도 많이 개발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환경 조건들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개선돼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부자 나라인데도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한동안 몰랐어요. 그 굉장히 미스테리였다고요. 그런데 한 그 연구에서 이게 실마리가 잡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제일 평균적으로 잘 산 주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조사 가운데서 이웃이, 내 이웃이 굉장히 부자인 주민들. 이게 이 사람들이 평균적 소득은 높아도 이웃이 나보다 다 주로 부자 동네에 사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부자 동네에 사는 거야. 이 가난한 사람은 딴 동네 가면 부자인데도 빨리 죽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네. 이웃이 가난한 사람보다 또는 이웃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보다 똑같은 소득에서 이웃이 더 부자인 사람.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평등한 나라고,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평등한 나라고, 뭐, 인권이 뭐,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소득에 있어서는 가장 불평등한 나라예요. 예?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끝없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참 형편없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옆에 잘 살고 막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속상하겠죠. 예. 다 뭐 이웃이 옛날에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에 못 살 때는 그런 스트레스는 다 못 사니까 그냥 뭐 세끼 밥마다 만져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아니 별 것도 아니 옳게 일도 안 한 사람들이 갑자기 떼부자가 돼가지고 뭐 땅 부자고 뭐 어째가지고 복권 잡고 해가 아니 부자 돼가지고 막 찔락거리면,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볼 때는 상대적 빈곤을 느끼겠죠. 갈등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갈등이 스트레스겠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빨리 죽는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 잘 선택해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60년에 서울에 올라가지고,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다 거의 못 살았거든요. 그게 못 살았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제가 그 대학 4년 동안 거의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대학생이고 하니까는 좀 그 정의감 같은 거 좀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 대학 1학년 때 4.19를 했으니까 학생들 우쭐할 때거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이제 5.16을 맞아가지고 또 군부하고도 막 싸우고 이랬거든,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정의감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내 친구들 가운데는 부잣집에 이제 가정주소 가가지고 받을 건 다 받고, 나올 때 엄마들한테 훈시를 하고, 이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는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갈등, 열등의식, 뭐 자존감 이런 거하고 관계 없었거든요. 네, 당당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시대로 전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행을 만들어가는 거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된 겁니다.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면 절대 부자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제 저런 그 행복한 나라는 중위 국가, 대개 국민소득 한 10,000불 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이제 그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기관이 영국의 신경제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1등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가서. 정말 나라가 환경 보호를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 소득이 지금 한 10,000불선쯤 될까 말까 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예. 나라가 한 30% 정도가 국립공원으로 돼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제 연안, 해안에 석유가 많이 매장량이 있어요. 근데 그 환경 오염된다면 기름을 안 뽑아요. 예. 오히려 풍력과 태양광과 수력과 자연의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환경 오염 안 된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큰 부자도 없고. 예. 그런 나라들의 서인도 제도에 있는 도미니카라든지 뭐 쿠바라든지 뭐 상대적인 거 보면 10,000불도 안 되나 아주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같이 보이지만은 거기가 행복해요. 아시아에서는요, 12국가 행복지수 10위 안에 들어간 나라 딱 한 나라, 베트남. 제가 베트남을 몇 번 이제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베트남을 방문해 왔는데, 특별히 저는 그 베트남 안내인
사람들한테 영어를 잘 하더라고. 그래서 너 적대 국가인 미국하고 싸웠는 나라인데 어떻게 네 영어를 배웠냐. 미국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냐. 그렇게 한국에 대해 적개심이 없냐. 내가 그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전혀 없대요. 전혀 없다고 그러고 그런 컴플렉스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1등 국가라는 거야. 뭐냐면 그 프랑스를 물리치고요. 프랑스 식민지에서 물리치고 미국을 물리치고 중국하고 국경 싸움에서 물리치고 세계 강대 국가를 다 물리친 이런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적개심이 있으면 미국을 지금 배 타고 막 그러겠죠. 웰컴이야. 다낭 같은 항구를 빌려주고 미 해군 그 기지로 그렇게 많이 싸워 15년 이상 싸웠잖아요. 온갖 폭탄 다 떨어지고 했는데 한국군가가 청룡부대, 맹호부대 가서 막 많이 죽였잖아요. 배통이라면서. 그런데 곱대 그게 한국을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그 바캉스 보세요. 완전 영웅이 되다. 그럼 삼성그룹이 그 가서 베트남의 경제에 뭐 20몇 프로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열등의식, 적개심 이런 게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탄이라는 나라. 저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불교 국가. 이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는 국민수당 3만 불 자랑할 게 아니라 국민들 정신건강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금 위기에 와 있어. 왜? 우리가 자살률 세계 1등이잖아요. 우울증 세계 1등이잖아요. 이혼율 1등이잖아요. 저출산국 1등이잖아요. 모두 1등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쁜 거. 그래서 사람들은 젊어서 헬조선, 지옥 조선, 헬 코리아 말이야. 지옥이란 말, 헬이란 게. 어떻게 3만 불 국가에서 세계 말이지 GNP로 보면 12위이고 무역 국가로 보면 6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 우리가 이렇게 참 경제적으로 보면 기적을 만들어 놨는데도 국민들이 행복감이나 만족감에 있어서는 그렇고 정신건강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저조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살고 뭐 도시계획하고 뭐 집 올라가고 한다 해서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아니 빌딩 100층 지어봐야 우리가 그게 무슨 내 행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대적인 빈곤을 덜 느끼게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복지고 행복일 거예요. 그게 사회 안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돌리고 절대적인 그 비교의라는 거 이거 없이 그냥 골고루 행복하게 느끼는 사회가 될 겁니다. 이웃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웃이 서로 부자가 막 찔락거리서 막 거드름 피우고 하면 주변 사람들 다 화나게 막 하잖아요. 없어도 막 우리 집에 이런 국을 끓였다 하면 한 그릇 가져오고 또 떡을 만들어 한 가져오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 give and take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이웃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거고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 것입니다. 뭐 좀 옆길로 나가버리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신경계 뇌에도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계 병이 또 생기고 내분비계도 병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모든 이제 근본의 원래 일체 유심조라는 그 부처님 말씀이 더욱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까? 그게 문제죠. 그럼 뭐 답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면 뭐 불안, 우울 이런 거 다 걱정거리 다 들어가내고 참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음 닦아야 되죠? 네. 그럼 마음 닦는 게 뭐예요? 네? 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명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명상에 답이 있다 하는 책을 썼죠. 그 책을 좀 읽어봐요. 왜냐하면 그거 아이고는 답이 없어요. 약물요. 몇 시간 동안 작용하죠. 그럼 약기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옛날 돌아간다. 그러면 또 약물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처음엔 1ml 먹던 게 나중에는 2ml 먹게 되고 3ml 먹게 되고 하루 한 번 먹던 게 2번 먹게 되고 2번 먹던 게 3번 먹게 되고 그렇죠? 네. 그거는 근본 치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건강하게 건전하게 행복하게 가질 수 있는가 그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마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고뇌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성인들이 가르쳐 놓은 성인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걸 우리는 오늘날 과학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을 오늘 이제 많이 알게 됐으니까 쉽게 하는 방법이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단계 가는 거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하는 걸 프로그램이라 그래. 프로그램 학습. 그래서 무슨 뭐 MBSR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명상에 관련 프로그램이 720개가 공인돼 있어요 지금. 예, 그만큼 과학화돼 있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뭐 몇십 년 동안 하면 딱 득도한다. 그건 근기가 큰 분들이 정말 이도가 있고 참 대단한 분들이 할 수 있죠. 그까지 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근계 사람들이 그런 인내심도 없고 하니까 한 단계 알고 기분 좋아 또 이렇게 해가 이 과학의 시대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사람마다 그 입장에 맞춰서 자기 갖고 있는 정세에 맞춰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720개나 되는 그것도 2014년 집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중에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서 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의 고뇌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자는 절대 고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시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고뇌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좀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면역 활동은 학습될 수 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이 1973년인가 로체스터 대학의 로버트 아더라는 사람이 큰 실험을 깜짝 놀랄 실험을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놨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실험의 내용을 한번 이제 이해해보자 하는 겁니다. 간단한 실험이에요. 흰 쥐한테 동물 실험한 쥐가 있어요. 흰 쥐한테 사카린 물을 줘요. 사카린 물은 달콤한 거거든. 이건 완전 무해 무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카린 알죠? 네. 그 인공 뭐 감미료라고 합니까? 이거 해로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 이제 쥐가 저 사카린 물 주면 되게 좋아해요. 다니까 달콤하고 먹을 만하니까. 그런데 사카린 물을 딱 주고 바로 뒤에 구토제를 줘버려요. 그러면 이 막 구토제를 먹었으니까 막 속이 막 불불 끓고 토하게 되고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쥐가 그 다음에 사카린 물을 주면 먹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파브로프라는 사람 알아요? 파브로프의 조건 반사하는 말 들어봤어요? 개한테 종소리 땅땅 치고 나서 고기를 줘요. 그러면 개가 종소리만 땅 치면 고기를 주는가 싶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거든. 그걸 학습했던 종소리는 고기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걸 조건학습 이렇게 말해. 종소리는 고기하고 먹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카린 물만 주면 전에는 사카린 물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무 사카린 물이 구토제를 가져온다 이래가지고 사카린 물에 대해서 안 마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이 사카린 물에 구토제하고 연결된 이 쥐들은 이제 시름시름 아파 죽는 거예요. 아파 죽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죽은 쥐를 해부를 해보니까 부검을 해보니까 T임파구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임파구가. 이게 임파구가 면역세포예요.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NK셀이라고 자연 살상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놈도 다 있어요.
그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게 해준 것도 없고 한데, 아니, 구토제 한번 연결로 해가지고 이 쥐가 죽어가더라고요. 그 이유를, 추리했는 것이, 이 사카린이 하고 구토제하고는 연결이 돼 있다. 학습을 한 거다. 사카린 물은 구토제를 가져온다라는, 즉, 종소리는 먹이를 가져온다라는 걸 학습했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하고 이제 이 심리적인 학습하고 연결돼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면역 반응도 학습된다. 그 전까지는 면역 반응은 이거는 자연의 그 본능이고 이래서 이건 학습되는 후천적인 학습하고는 관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마음과 그래 몸과는 별개의 거라고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하고 면역하고 연결돼 있구나. 심리하고 면역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연결주면 뭐가 되노? 사이코 이뮤놀로지가 되지. 예? 그죠? 그럼 중간에 뭐가 학습을 시켜주는 건 신경이 매개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뉴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뇌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세상을 모르는 세계를 마치 갈릴레오가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망원경을 발견하는 거나 비슷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여기는 이제 인면도 관련되고 뭐 또 그 내분비도 관련되고 막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한동안 사이코소마틱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정신과의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이에요. 정신신체 질병이라고 그러세요. 마음이 원인 같은데, 즉 불안이나 우울이라든지 뭐 이런 적개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체 병이 오는 거라. 이거를 이제 사이코소매틱 디지즈라고 불러요. 소마틱이란 말은 body라는 뜻입니다. 그게 심리, 신체 질병, 심신증 이렇게 말해요. 마음심, 몸신, 심신이래라 그랬죠. 심신증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이제 의사들이 말로 이게 사이코소매틱이야 이렇게 환자를 보고 사이코소매틱이야. 이 사람 막 몸은 사실 내장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런데 이건 심리적으로 오는 거라 이런 말. 사이코소매틱이야. 뭐 머리 아프다 사이코소매틱 이렇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좀 막연한 말이에요. 관계를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사이코소마틱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좀 더 과학으로 설명하면 사이코 뉴로 엔도 이뮤놀로지 이렇게 되면 쫙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듣고 그 밑에 이제 베라는 스트레스 하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쥐는 그렇게 했는데 사람에게 왜 밝혔나 하면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라고 OSU라고 아주 큰 미국에서 제일 큰 대학이 하나예요. OSU,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OSU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의과대학에 이 부부 글래서라는 부부가 있어요. 그 남편은 면역학자예요. 로널드 글래서라고 하는 면역학자이고 아내는 심리학자예요. 키콜드 글래서라고 하는 분인데 이 두 부부가 심리학자하고 한 사람은 면역학자가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특정 집단들, 예를 들면 의과대학 교수니까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가 기말시험 때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의과대학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0.1 이런 거 가지고 뭐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으면 낙제하게 되고 또는 낙제를 몇 번 하면 학교 쫓겨나 버리고 의과대학 상학기가 올라가 쫓겨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국가고시 같은 거 그거 안 되면 창피하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 또 학년을 시작해야 되고 이런 거 학생들이
의과대학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집단입니다. 의과대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쪽이 그 부부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우자의 죽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스트레스 100점이에요, 100점.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혼, 뭐 이런 거. 이게 옛날에 부처님 말씀은 애별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살지 못하고 헤어져 살아야 된다는 헤어짐이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특정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을 골라가지고, 이제 그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점수하고, 그 다음 면역 기능, 자기 남편이 면역학자잖아요. 이 면역하고의 활동 관계를 따져봤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 면역이 쫙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아주 일관된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명상을 시켜본 거예요. 해봤더니 명상을 안 시키는 집단에 비해서 면역 기능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는 사이코뉴로 임뮤널라지입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 건 이걸 연구하는 건 사이코뉴로 임뮤널라지고 이 떨어져 있는 면역 기능을 잡아 올리는 것을 연구한 것은 바로 명상학이에요. 그죠? 명상에 의해서 건강이, 면역 기능이 올라갔다. 이 관계를 밝히게 된 거죠. 인과가 이제 다 밝혀진 거죠. 스트레스라는 고통이 면역을 떨어뜨려 병을 들게 하고 반대로 이 명상에 의해서 이 고통을 없애주면 면역이 올라간다. 명쾌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쥐한테는 명상을 시킬 수 없겠지만은 사람한테는 시킬 수 있는 거고, 사람은 위대한 진화에 가장 앞서가는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한테만 주어진 이 명상을 우리가 향유를 해야죠. 알기만 하면 뭔 소용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명상을 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